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민주당 등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에서는 징역형 선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죠. 자, 김희란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후 4시쯤부터 광화문 집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 참가자들이 교통을 가득 메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본행사가 공모되는 대로 광화문에서 명동역 방향으로 시민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날 이재명 대표의 26대 선거 여파로 현장은 다소 덜컥한 분위기입니다. 오후 3시부터 촛불행동이 정권 규탄 집회를 열었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이 제3차 국민의 날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광화문 집회에 야당과 시민단체 약 2만 6천 명이 참가를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3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삼각지역에서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경찰은 삼각지 집회에 약 1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현장 소리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는 망나니 악당 이재명을 구속하라! 네, 이재명 대표도 참석을 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오후 4시 반쯤부터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했는데요. 이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 등으로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 충돌은 없었습니까? 네, 아직 집회 참가자와 경찰의 충돌은 없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집회에선 도로를 점거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연행하는 등 일부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경찰들은 지난주와 달리 무장 대신 우비를 입고 인파 관리 등에 나섰습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집회가 분리된 공간에서 열리면서 참가자들 사이의 충돌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JTBC 김희란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25일에 있을 위증교사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판사를 겁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비상연석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한 대표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라며 많은 국민이 유죄를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장외 집회에 대해서도 형사 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건 단순히 반성을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별도 체포동의안 없이 법정 구속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정치 탄압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을 내린 사법의 흑역사가 탄생했습니다.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대여 투쟁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어제 나온 법원의 판결문을 저희가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부분이 인정됐고 동종 전과가 이미 있었던 점 등도 형량을 높인 요소가 된 걸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용도 변경은 시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한 공문이 공개되면서 거짓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지위로 답변한 것이고 당선 목적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자로 뽑힌 시점이고 성남시 백현동 부지는 경기도 사무와 무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국정감사 직후 토건 세력 특혜 폭탄 설계자는 국민의힘이라고 올린 글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이 대표가 국정감사를 지지율 상승 기회로 봤고 발언의 당선 목적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도 형량을 높이는 사유가 됐습니다. 이 대표는 14년 전 성남시장 시절 지하철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4년 전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판결 이유는 이번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적 없다는 이 대표의 TV 토론 발언은 즉흥적 발언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발언은 준비된 발언이라 4년 전과 다르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앞서 집회 현장 연결했을 때 주변의 소리가 너무 커서 기자 목소리가 조금 작게 들린 점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대화에 대해서 문자 몇 차례 했을 뿐이고 일상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동안 두 사람이 대선 캠프 구성이나 공천,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 등 공적 대화를 나눴을 정황을 보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명 씨의 또 다른 검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명 씨는 이준석 대표 문제로 아는 정치인 대부분과 상의를 했고 김 여사는 나를 이핵관이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 핵심 관계자라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 윤정주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공적 대화를 많이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실에서 얘기하는 대로 사적 대화다 그러면 공적 대화를 넣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 깔까요? 전화기에 다 남아있더라고 이게. 명 씨와 김건희 여사 대화를 일상적인 것이라고 설명한 윤 대통령 해명과는 어긋나는 발언입니다. 특히 검찰은 지난 2022년 4월 22일 명 씨가 이준석 의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를 확보했습니다. 이 의원의 성접대 의혹 관련해 당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자기 윤리 올라간다 뭐 한다 그것 때문에 막 명사장하고 상의를 해요. 여사님한테 빨리 얘기해 서해야 된다는 등 방어를 하려면 여사나 함성득 교수랑 얘기를 해야 된다고. 윤리위 결정을 일주일 앞둔 같은 해 7월 1일 명 씨는 또 김 여사를 언급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마누라하고 사모님하고 저 다 만나갖고 준석이 살려올게.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 명 씨는 당시 내가 아는 정치인 대부분과 상의했다며 김 여사는 나를 이핵관이라고 부르더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문제로 그만큼 많은 대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정황인 겁니다. 하지만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실제 구명 청탁했느냐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네, 명태균 씨를 수사하는 창원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자연 기자. 자, 명태균 씨 구속된 지 이틀째인데 수사가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수사에 속도가 붙은 상황입니다. 구속 첫날이었던 어제부터 명태균 씨를 불러서 4시간가량을 조사했고요. 주말인 오늘도 수사팀이 출근했습니다. 명태균 씨 측이 새롭게 제출한 어떤 자료라든지 의견서가 있는데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애초에 김영선 전 의원과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이 명 씨에게 어떤 부당한 돈을 건넸는가, 이것이 그 혐의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천 개입과 이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이 수사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관련된 고발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곳 창원지검으로 옮겨졌습니다. 넘어왔고요. 그만큼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이 있었는지가 일단 관심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의혹의 또 근원이고 핵심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는가, 이 부분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려면요, 지난 대선 당시에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는지, 그리고 그 조작된 결과를 윤석열 캠프에 무상으로 넘겼는지,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이 명태균 씨에게 넘어간 이유가 뭔지, 그 돈의 성격
성격이 뭔지 이것을 자연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앞서 검찰은 그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거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공개된 녹취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녹취들을 시간 순으로 또 상황별로 풀어서 또 퍼즐을 맞춰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녹취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명 씨의 얘긴데요. 김 여사와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사이에 전화통화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검찰은 또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여사와 윤상현 의원이 실제로 통화를 했는지가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윤 의원은 그 당시에 애초에 대통령 부부랑 그 전화 통화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번에는 그 명태균 씨랑 이준석 당시 대표가 그 당시에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요. 김 여사가 윤상현한테 전화했다. 김영선 공천 잘 될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명 씨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끊자마자 만나러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래야 전화 끊은 거야. 네, 이준석 의원이나 정치권으로도 수사가 이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인물들이기도 하죠.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뿐만이 아니라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앞서도 이제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검찰이 명태균 씨한테 박완수 경남지사 그리고 김진태 강원지사 공천도 도와줬느냐 이렇게 이미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두 번의 선거입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그리고 연이은 지방선거 그 공천으로까지 이 수사망이 넓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요. 어디까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는 아직은 가늠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명태균 씨는 구속이 부당하니까 풀어달라고 주장하고 있죠?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살펴봐달라라는 취지입니다. 구속적 부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측은요, 명 씨가 다리가 아픈데 마약류, 그러니까 진통제입니다. 그 진통제가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고통이 상당하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의사 소견서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강혜경 씨의 그동안의 진술 중에서요, 모순된 점들을 다 정리해서 제출할 거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명태균 씨를 통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치부 류정화 기자와 함께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건 일단 4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2022년 6월에 이뤄진 재보궐선거인데요. 이 구속된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직접 통화한 녹취가 공개된 상황이죠. 또 인수위 직후 안철수 의원의 공천 때는요. 윤 대통령이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같은 날 치러진 지방선거 때는요. 김태우 당시 강서구청장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면서 추천을 또 직접 했다고 하고요. 포항시장 선거 때는 공천 룰을 바꾸라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저희 JTBC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원칙이나 철학 없이 사람별로 개입을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대표님 그거 뭐 원래 그 공천이라는 거는 그 뭐 당협위원장하고 이런 거 의견 들어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강서구청장 공천은 당협위원장들 셋이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사람을 보고 인별로 구체적인 개입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이 의원이 또 다른 사례도 언급을 했죠. 네, 김진태 현 강원지사 얘기입니다. 2022년 4월 당시 김 지사는 컷오프가 됐고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당시 이 대통령과 친소 관계가 있는 인사를 넣으려고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천관리위가요. 컷오프 나흘 만에 다시 김진태 지사에게 경선 기회를 줬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공천에 개입한 그런 정황이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김진태는 그 내가 살린 거야.
아니, 제 어제 잠도 못 자서 김진태 내보고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막 그래가 막 사모님도 해고 그래가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 강원도 가서 이제 밥을 굽는다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는 대통령 내외가 모두 거론이 된 겁니다. 네, 그 개입 사례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까? 네, 이 의원은 당시 구조 자체가 대통령 혹은 김 여사를 통해서 공천 민원이 들어오는 구조였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왜 죽었는지도 모를 공천들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왜냐면 제가 당대표인데 공천에서 저한테 이례적으로 민원이 적었습니다. 제가 최고위원 시절에 저한테 들어온 민원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네, 이 의원이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폭로한 것도 검찰이 이런 상황에 더 수사를 집중해달라 이런 취지로 풀이가 되는데요. 대통령실은 이 의원의 주장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는요, 이 의원이 이 폭발력 있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의견과 또 당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 이런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류정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을 놓고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고 시 주석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에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 북한의 도발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등이 한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며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군사 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영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시 주석은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한 뒤 정세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한중 간 수교 초심을 강조했습니다. 过去2年国际和地区形势发生不少变化，无论形势如何变化，中韩两国都应该坚守建交初心。 윤 대통령은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 주석의 참석을 시 주석 역시 윤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은 한미일 사무국 출범을 알리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참전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 이시바 일본 총리와 두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양국 정상은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페루 리마에서 JTBC 김태영입니다. 동덕여대에 이어 어제 성신여대에서도 남학생 입학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과거 여대를 설립했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게 과격한 시위를 벌이는 학생들의 얘기입니다. 과거의 그런 취지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위에 반대하는 한 남성단체는 맞불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성신여대 학생 수백 명이 잔디밭에 모였습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국제학부 외국인 남학생 입학에 반대하는 시위입니다. 여자대학교는 여성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공간이고 여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남학생 입학을 진행을 하였고 동덕여대의 본관 점고도 남학생 입학은 여대 설립 이념에 배치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여성 전문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총장은 교육 목적을 잊어버렸습니까? 하지만 시위가 과격해지며 일부에서는 여대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남녀 같이 있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고 경쟁을 해도 남녀 동등하게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는 발전을 위한 시도였다는 입장. 동덕여대는 경쟁력을 가진 공연예술학부와 디자인학부의 한정에 남학생도 받자는 아이디어였다고 했고 성신여대는 15년간 등록금이 동결된 가운데 정원외 외국인 남학생 모집을 타겟책으로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남녀공학 전환은 여대의 단골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추진됐습니다. 덕성여대는 2015년 이원복 신임 총장이 남녀공학 전환을 내세웠지만 학내 격렬한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같은 해 숙명여대 역시 일반 대학원 남학생 입학을 추진했다 반발에 물러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대의 존재 의미는 여전하지만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용에서의 성차별이라든가 성희롱, 성폭력 등 성평등이 완전히 실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수자 인권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 부분에서 여자 대학이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존재의 의미는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반여성주의 단체인 신남성연대는 오늘부터 4주간 동덕여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신상을 특정해 고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단체는 과거 한 페미니스트 활동가를 집단적으로 괴롭혀 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네, 월요일부터 많이 추워질 걸로 예보된 가운데 최근 폐렴부터 백일해까지 아이들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 목소리까지 황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에도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어린이 환자들로 붐빕니다. 날씨가 추워지며 세균성 감염병 우려가 커지는 상황. 기침 가래가 좀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열은 또 안 나고 요새 너무 다양한 병명들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오늘도 그냥 이것저것 알아보려고. 코로나가 끝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어린이 입원 환자 중 90% 이상이 감염병에 걸린 경우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많은 감염에 노출이 되다 보니 한 아이가 이거 아프면 저거 아프고 저거 아프면 이거 아프고 막 돌아가면서 하니까 저희들이 감당하지 어려울 정도의 그런 환자 수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가장 많이 걸린 감염병은 전파력이 높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입니다. 뒤이어 코로나부터 최근에 생후 2개월도 안 된 영아를 숨지게 한 백일해 등 여러 질환들이 있습니다. 소아 감염병 환자가 1인실이 아닌 다인실을 쓰면 교차 감염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둘째가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많이 그게 전염이 돼서 입원도 해서 폐렴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치료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치료했고. 하지만 의료계는 어린이 환자가 충분히 1인실을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합니다. 1인실이나 다인실인 것도 이제 병상 규제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제 그런 기준을 그런 제도를 이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병상을 그 환자들의 요청에 맞춰서 확장해 줄 힘이 없는 거예요. 정부가 어린이 환자의 1인실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 가운데 3조 원은 석 달 안에 소각하기로 했죠. 주가를 띄워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 다만 자사주 매입만으로는 기업 실적을 되돌릴 순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일단 개미 주주들은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더 떨어질까 걱정도 했었는데 기대감을 갖게 된 것 같아서 좀 그래도 주말 좀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 때문에 머리 많이 빠졌습니다. 4만 원 되기 전에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7만 원, 8만 원 될 때까지 열심히 운영 잘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사주 3조 원을 3개월 안에 모두 소각하고 나머지 7조 원은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7월 9만 원을 넘보다가 이후 줄곧 내리막을 탔습니다. 이틀 전엔 4년 5개월 만에 5만 원 밑으로 떨어지며 시가총액 300조 원도 무너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건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17년엔 발표 이후 주가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며 9개월여 만에 50% 정도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임시 방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사주 살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구조 개혁을 해야죠. HBM 문제 또는 지금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셧다운이 심각하잖아요. 초격차 슬로건 아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적을 끌어올린 것처럼 보다 본질적인 처방이 필요하단 겁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국방장관으로 지명한 피트 헤그세스 전 폭스뉴스 진행자가 백인 우월주의와 종교적 극단주의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온몸에 문신이 빼곡합니다. 문신이 공개되자 가슴에 예루살렘 십자가는 백인 우월주의를 뜻하고 팔에 새겨진 라틴어 하나님의 뜻은 종교적 극단주의를 보여준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 남성은 피트 헤그세스, 트럼프가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낙점한 인물입니다.
극단주의적 신념을 드러내는 문신과 함께 과거 언행이 재조명되면서 자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These are people that understand first principles. They love freedom and they love free markets. 헤그세스의 극단주의 성향은 군복무 당시에도 문제가 됐고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관련 임무에서도 배제됐습니다. 2017년 성폭력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I'm sure that there will be an extensive background check by the FBI and public hearings and a lot of questions asked.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공식 검증 절차까지 피하고 있습니다. 내각 후보자 검증을 민간 기업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공직 후보들은 FBI가 범죄 이력과 사생활을 조사해 왔습니다. He just wants his people in place to do his bidding, regardless of the law, regardless of the Constitution, regardless of the safety of the public.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19년 만에 링 위로 돌아온 타이슨이 세계 대결로 눈길을 붙잡았습니다. 환갑에 가까운 나이에도 끝까지 싸운 타이슨은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20대인 상대 선수도 존경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58의 나이 타이슨은 전설을 쓰던 그때 그 시절처럼 링 위에 올랐습니다. 감량까지 하면서 정식으로 경기에 나선 건 19년 만입니다. 경기를 앞두고 상대 선수의 뺨을 때리며 신경전을 펼친 모습부터 하나하나 관심을 모았습니다. 상대 선수는 27의 제이크 폴, 구독자 2천만 명의 인기 유튜버인 프로 복서입니다. 타이슨까지 링 위로 불러들이면서 관심을 모았는데 대전료로 폴이 560억 원, 타이슨이 280억 원 정도 받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링 위의 움직임은 예전만큼 가볍진 않아도 상대 선수에 맞서 가드를 올리고 묵직한 주먹을 날렸습니다. 여전한 기세는 초반 2라운드를 이끌기에 충분했습니다. 2분씩 8라운드 동안 치러진 이벤트 대결에서 타이슨은 지칠 법도 한데 왼쪽 글러브를 입에 물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종료 직전 폴은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습니다. Have so much respect for him. After he slapped me, I wanted to, be aggressive and take him down and knock him out and all that stuff, but that kind of went away as the rounds went on. 결과는 판정패. 세월의 벽은 높았지만 30살 넘는 나이차를 뛰어넘어 끝까지 링 위에서 싸웠습니다. 경기 후 타이슨은 행복하다면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JTBC 정수입니다. 통신이 안 됐던 농촌 마을들에 최근 초고속 인터넷이 설치되면서 주민들을 이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몽글터뷰 이상엽 기자와 함께 가보겠습니다. 알록달록 내려앉은 단풍잎 사이로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길을 따라갑니다. 충남 예산의 한 산골 마을입니다. 원래 통신이 잘 안 되는 곳인데 초고속 인터넷이 설치됐다고 합니다. 이장이 스마트 마을 방송으로 주민들에게 알립니다. 장선석께서 유튜브로 막걸리를 만들었어요. 다 함께 막걸리를 맛보는 날입니다. 저희 유튜브 보고 이 막걸리 만들었다 하면 앞으로 희망이 있는 사람이지. 그 점수를 주면 얼마 돼요? 60점. 60. 같은 시각 집에서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찍을 거예요. 청국장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콩 심어서 투딜해서 삶아서 방에다 띄워야 돼. 이거 하려면 이게 쉽게 먹을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지. 부모에게 배운 요리법을 유튜브로 자녀에게 건넵니다. 이거 맹글어서 우리 며느리 아들 갖다 주려고.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영상통화도 끊기지 않습니다. 자기 있는데 거기 지금 어디야? 나이를 비해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대요. 아버지 그 케냐에서 코끼리 보셨어요? 기린은 못 보고 우리 지나가다 보면 기린하고 원숭이 이런 건 봐요. 한마디 해줄게. 사랑해. 지난해 설치된 초고속 인터넷이 80여 가구 마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하시면 다들 고립이 돼서 사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고립이 아니라 확장이죠. 더 잘 살아보고 싶은 삶의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충북 청주의 또 다른 마을, 10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논밭에서 실시간으로 소셜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딸기 언제 나오냐고요? 11월 중순에서 말 정도. 딸기 체험도 하실 예정인가요? 올해는 겨울부터 할까 고민 중입니다. 지나가셔도 돼요? 네. 이름이 뭐예요? 로이요. 스마트 온도 센서도 달아야 되는데 인터넷이 없으면 못 한다고 하고 직접 와서 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라이브를 켜서 소통하면 이제 건강한 먹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서 알려주시면 다 답변해 드릴게요. 같은 시각 집에선 인터넷 TV로 요리를 배웁니다. 우리도 좀 느리면 싫지요. 동치미, 담그는 법이 다 4가지가 있어요. 따라하는 재미가 있어요. 과기부와 한국진흥정보원은 최근 5년 동안 농촌마을 2,800여 곳에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은 고립 대신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이제는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농촌에서.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셨는데 배움의 길을 열어간다는 거는 참 좋은 일이 아닙니까? 아, 맛은 없으시대요? 다른 채널을 보셨어야 됐나?